여러분들 1960년대는 집에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80년대에 들어가서는 번호를 누르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80년대 중반에는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핸드폰이 아니고 무선 전화기. 예전에는 전화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다 거실로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전화 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1980년대 중반에는 애들한테 전화가 오면 엄마가 전화 받아갖고 침대에 누워있는 딸한테 아들한테 던져줬어요. 전화 받으라고. 근데 1980년대 후반에는 드디어 모바일 폰이 나왔어요. 휴대폰.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더 총알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003년, 4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오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길에서 특히 명동 같은 데 제가 강의가 있어서 나가면은 할머니들이 나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이 길에 걸어 다니니까 신부님 사진 찍자고 한 4분 정도 되는 할머니들이 일단은 휴대폰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럴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찍을 줄 몰라. 일단 찍자고는 그래 놓고 막상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나 찍을지 몰라. 그 중에 제일 똑똑한 할머니한테 네가 찍어. 그래도 네가 제일 낫잖아. 그럼 딱 웃으면은 할머니가 탁 신부님 보세요. 그래갖고 어디를 눌러야 돼? 그러더니 딱 누르고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뭐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래서 복장 터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의 1000만 평 부지에 이코시티를 건설을 해요. 1000만 평이면은 여의도 11배. 어디가 내 땅인 줄 알고 어디에다 건물을 져. 뭐 한 50m, 100m는 측량 기계로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5km, 7km, 8km 그것도 숲이 꽉 차 있는데 어느 지점에 해야 되는지 측량할 길이 없잖아요. 측량을 어떻게 했느냐면 드론을 띄웠어요. 인공위성하고 드론하고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딱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숲속 200m, 300m 지점에 가면 드론이 꼭대기에서 그 지점을 이렇게 쏴요. 그럼 거기다가 놓으면 이제 거기가 신학교 부지 정 가운데가 되는 거야. 그럼 해나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애들도 태어나면서 이러면서 태어나요. 애들도 이러면서 태어나는데 누구만 안 변하느냐 하면 내 나이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80대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 시대는 총알같이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은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시카고가 눈이 오면은 딱 차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싹 다 눈 친다며요. 근데 그 자매님이 강원도 평창에는 제설기가 2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강원도도 눈 오기 전에 모든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쳐요. 빙판길을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2040년 정도 되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로봇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파고 바둑 두는 걸 보니까 인간을 벌써 뛰어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는 2040년이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거의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라는 AI 인공지능이 지금 한국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누구라는 인공지능은 말하면 다 알아서 해요. 음악도 틀어주고 밥도 눌러주고 음식도 다 준비해주고 이 기본적인 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럼 2040년에 가면은 어느 정도까지의 로봇가 나오냐면 섹스를 해줄 수 있는 로봇도 나와요. 이미 미국에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골치 아픈 여자랑 뭐 눈치 봐가면서 그래요? 안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대화 다 되고 문제 해결 다 해주는 로봇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로봇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갖고 나한테 신부님
저 세례받고 싶습니다. 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로봇을 세례를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네가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줄 거야? 그럼 얘가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선 살고 있고, 공자님이 이 73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끝까지 묵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끝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내 주 고객층이 6, 7, 8, 90대예요. 내가 맨날 죽는 얘기만 하고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는 데 있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려면은 미국 책을 50권을 읽든 한국 책을 50권을 읽든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려면은 50권은 읽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50권 정도 읽지 않고 거의 한 권도 안 읽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세운다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아집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권합니다. 책을 좌측 것도 하나 읽어보고 우측 것도 하나 읽어보고, 방송도 우측 것도 한번 보고 좌측 것도 한번 보고, 제일 좋은 거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면은 아침마당이 총 62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원하는 시간이 57분이에요. 처음 출연을 할 때 막 난리가 났어요.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어요. 앞에 계속 그거를 막 넘기고 까먹을까 봐.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띄우면 정신 사나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심지어 원고 안 봐도 된다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57분에 딱 끝냈는데, 그 KBS 모든 사람들이 저런 신부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57분에 정확하게 매듭을 딱 끝내준 건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의 최인철 교수는 서울대학 행복학 연구소 소장인데, 소크라테스, 공자, 심지어 석가모니, 예수님, 사회심리학자, 철학자,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인생에 와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다니라는 거예요. 왜 여행을 다녀야 되냐면, 죽을 때 기억나는 건 여행 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면은 죽을 때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 일하려고 왔나? 그리고 죽는데요. 근데 뭔가 좀 시간을 쪼개서 억지로 힘들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하나 더 나가면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은 더 높은 행복을 누리려면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누는 건 좀 있는 사람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우리들은 인생을 돌아볼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추억이 있어야 돼. 추억. 만약에 추억이 없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지, 이과수 폭포를 갔다 왔지, 우리 애들하고 여름에 캠핑을 갔다 왔지, 이거 생각나지 다른 건 생각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떠나세요. 나중에는 없어. 떠나려면 언제 떠나? 지금 떠나세요. 강의 다니기 전에는 항상 거울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머리는 잘 됐는지. 오늘 여러분 만난다고 또 저기 킹 사우나 가고 아침에 면도도 하고 조금 땀 빼갖고 피부도 좀 곱게 만들고, 오늘도 처녀분이 올 거니까 1000분이나 되는 분 앞에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죠. 또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제대가 있어서 다행인데 꼭 확인하는 건 뭐냐,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내가 이거 제일 확인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근데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갔다면 여러분들 눈은 여기 와 있고 머리는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어떻게,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 앞에 나서기에 지금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장기 둘 때도 훈수 두는 건 하나도 안 들어. 옆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근데 정작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는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그렇게 안 보여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남이 나를 들여다보는 걸 듣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나의 멘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는가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우리는 꼭 필요해요. 3명은 있어야 되네. 적어도 3명.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1명은 위험하고. 저는 멘토가 참 많습니다. 저한테 충고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도 많은데,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멘토는 3명이 있어요. 나를 찾아오는 신부들은 항상 안방을 내줘요. 내 손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안방을 내주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 황 신부 안방 좀 들어와 봐, 딱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보더니 자, 양복을 걸어놓는다고 내 옷장을 벗었는데 양복이 14벌인가 15벌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14벌이나 양복이 있어야 되느냐. 네가 이제 유명해졌다고 건방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벌이면 되지, 이렇게 많은 양복이 너한테 왜 필요하느냐고. 근데 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멘토가 그런 걸 지적해 줄 때. 그래서 그 양복 다 나눠줬어요. 내 몸에 맞는 사람 찾아서 나눠주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 신부님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요. 기가 막히게 그려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하는 말이 사제로 살기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25주년 기념에 전시회를 하면서 그림을 다 팔아갖고 나한테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너 잠비아의 고아원에 필요한 거 꼭 이걸로 해주라고. 얼마나 좋은 멘토예요. 근데 그 멘토는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오락 프로에는 나가지 말아라. 방송에는 교양 프로에만 나가라. 왜냐하면 교양 뉴스만 나가라. 왜냐하면 신부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연예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신부님이 나한테 딱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토크쇼에 나와달라, 뭐에 나와달라, 그래도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냐면 멘토가 나한테. 정말로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단 한마디도 유익한 말을 하지 않는 신부예요.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신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유익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밥 먹다가 김이 이렇게 묻잖아요. 유명한 신부님이
입술에 김 묻히고 이게 뭐냐고 떼어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코를 풀었는데 이게 코딱지가 이렇게 여기 묻었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코딱지를 떼어주면서 이게 유명한 신부님이 코딱지를 얼굴에 묻히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충고해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편지도 써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뭐 여러 종류의 편지가 오지만 그것도 뭐 저는 충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멘토가 없다면 오늘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은 내 멘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내 멘토로 삼고 싶다고. 내가 혹시 잘못되는 길로 간다면 나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 멘토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사람한테 누가 너무 사랑해서 자매님, 요즘 자매님 보니까 좀 옷도 입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하고 헛바람이 든 것 같아. 자매님 좀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사랑해서 그랬는데 멘토라는 걸 지정해주지 않을 때는 네가 뭔데?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멘토가 충고해줄 땐 기분이 안 나빠요.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멘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멘토는 당신이라고. 청국장 얘기를 좀 하면은 청국장이 아주 군내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부패균, 부패취라고 그래.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 청국장 하면은 어머니가 아랫목에다가 보재기 쌓아갖고 소쿠리에다가 그냥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을 해야지 청국장 떴다고 그러잖아요. 썩은 거예요. 바실러스균은 어느 정도 발효를 하다가 이게 활성화가 극에 달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네들끼리 잡아먹고 썩기 시작해요. 우리 청국장 가루 갖고 냄새 안 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냄새 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청국장으로서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은 어떻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방법은 청국장 포장지에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드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